오늘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벌써 네, 한 주가 금방 지나갔죠. 후딱 지나가 버렸는데요. 네. 예, 오늘 디지털 자산 시장의 흐름 짚어주실 박상혁 편집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첫 페이지부터 이 크립토와 네. 이 국내 증시의 어떤 콜라보를 하는 이미지를 좀 갖고 와봤는데, 코스피 지수는 오르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내려간다. 그래서 맞아요. 이 이용자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게, 이 비트코인 투자하시던 국내 투자자분들이 이 코스피 혹은 뭐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가격이 반대로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이게 정말일까라는 부분에서 제가 자료를 몇 개 갖고 와 봤는데요. 그 전에 이제 외국 분들도 이 코스피, 코스닥 오르는 거에 요즘 너무 관심들이 많으셔가지고 이 외국 프로젝트들 중에서 몇 군데에서는 이 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주가를 추종하는 선물 상품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홍보도 하고 있어요. 이런 이미지에 보이시는 것처럼. 네. 이 이미지의 구도대로라면 이제 그 코스피 3대장이 저 이제 헌트릭스 네. 캐릭터들이고 저희는 이제 데몬인가요? 뭐 그렇게 볼 수 네. 뭐 또 있겠네요. 서로 이제 약간 사자들, 반비례 관계라는 사자들.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도 이 선물 상품을 통해서 이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현대차에 투자를 해라 이런 취지로 많이 홍보들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국내적으로 좀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이 코인 시장, 디지털 자산 시장은 요즘에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 한번 저희가 직접 저희 매체에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보이는 지표는요, 지금 마이너스 0.75에서 위에 1.0까지 보이시죠? 왼쪽 보시면은 이게 만약에 1이면은 이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과 이 코스피 지수가 가격 방향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올랐을 때 비트코인 가격도 똑같이 올랐으면은 1이다. 네, 지금 보시면 가로축은 날짜고 세로축이 상관계수인데 아마 마우스 포인트를 좀 움직여주시면 저 노란 점이 움직일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네, 1이 되면,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위로 올라가면 네. 저기가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커플링. 맞습니다. 그리고 이 거꾸로 되면 디커플링인데 네. 사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제부터 지금 디커플링이 2026년 들어서 확연하게 갑자기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로 좀 돌아선 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표님 설명 주신 것처럼 X축을 또 마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 저희가 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그러니까 2025년 6월 4일부터 네. 2026년 3월 5일 어제자 데이터까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화랑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주목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과연 이 기간 동안 상관관계가 있었을까라는 측면에서 이 기간의 데이터를 뽑아봤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2026년 들어서 이 좀 이용자분들의 어떤 생각처럼 가격이 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르는 그 기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실제로 좀 떨어졌다. 근데 이거는 지금 보여드린 지표는 좀 거시적인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 포인트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0일치 데이터를 평균을 내서 이렇게 이동 평균을 지금 나타낸 그래프라서 네. 좀 거시적으로 보는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흐름을 보는 데이터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럼 뭔가 좀, 네. 체감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낮다라고 많이 느꼈었는데 이 그래프를 보니까 최근 들어서 유난히 낮았던 거지 그 이전에는 그래도 상관관계가 비슷하게 좀, 가는. 네, 계속 네. 비슷하게 가는 부분이 짚어주신 있었네요. 부분들이 또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래서 또 올해는 좀 디커플링이 났지만 작년에는 또 커플링이 괜찮았다는 상당 거죠. 부분 또 네. 나는 모습을 같이 볼 수 있고요. 갔는데. 네, 맞습니다. 거기다 또 이제 미시적인 데이터를 좀 더 보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 점선 지금 이 부분 보이시죠? 네. 이 부분이 2025년 6월 4일부터 2026년 3월 4일까지의 어떤 평균 가격 흐름을 나타낸 건데, 방향성을 나타낸 건데요. 네. 여기 보시면 R은 마이너스 0.799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1년치 약 이제 2025년 6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의 이 평균 데이터가
상관 개수가 마이너스 0.799 정도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디커플링이 주로 낮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또 이게 여기 보이는 파란 점들은 일별 가격 추이를 하나하나씩 나타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추세선하고 멀어질수록 이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다르다 이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추세선하고 바깥에서 벗어나 있는 점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처럼 디커플링이 항상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미시적으로 가면요.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0년 3월치만 또 따로 뽑아봤습니다. 네. 네. 그 결과 이렇게 굉장히 중구난방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측 상단이나 혹은 왼쪽 하단 이쪽으로 갈수록 커플링이고 그 반대로 갈수록 디커플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커플링도 아니고 디커플링도 아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이걸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이렇게 돼 이게 있으면. 어쨌든 저희가 네. 좋은 자료를 지금 가져와 주셨는데 네. 이 투자자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맞아요. 하는 거야? 네, 말라는 거야?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궁금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결론을 내린 거는 커플링도 디커플링도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네. 왜냐하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데이터의 시계열이 좀 부족하다. 네. 아무래도 2025년 6월부터 2020년 3월이잖아요. 1년도 안 되는 그 기간에 시계열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일정한 흐름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용자분들이 좀 우려하시는 것처럼 코스피와 비트코인은 반대로 간다. 이거는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저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네. 코인을 하시던 분들이 주식으로 많이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아. 크립토 업계에서도 이거 거래량이 옛날만큼 안 나온다. 업비트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 이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주식하러 갔다. 그래서 주식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코인은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신 거죠. 그러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그래프를 보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네요. 네, 그래서 너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실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저희 분석 결과고요.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러면 디커플링도 커플링도 아닌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예, 좀 맞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방향을 조금 공유를 하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과거 작년치하고 올해 데이터를 좀 통틀어서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피 그리고 비트코인 디지털 자산 시장 이렇게 둘 다 영향을 공통적으로 미치는 거는 거시경제 문제다. 그래서 한국 증시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하고 같이 떨어졌을 때 크게 떨어졌을 때를 보면 언제냐? 특히 작년에는 동조화 현상이 되게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관세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때 2025년 2월쯤이었죠. 그때 캐나다, 멕시코에 처음으로 관세를 부과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국 증시와 디지털 자산 시장이 동조화하면서 되게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아무래도 거시경제 변수가 두 시장 모두 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최근에도 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이란을 공격을 하면서 이 두 시장이 모두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죠. 예. 비트코인도 이제 처음에 하락을 했다가 또 뭐 이제 다른 추가적인 이란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서 크게 가격 변동을 했고요. 코스피도 엊그제하고 어제 이제 3일 전하고 이틀 전에 하락을 했지만 어제 또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또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당연히 거시적인 변수가 굉장히 크게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또 의문이 드실 수 있는 거는 거시경제만 봐서도 또 안 되는 게 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거시경제 변수에 좀 크게 영향을 받은 반면 뭐 디지털 자산 시장이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충격이 덜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당연히 또 개별 시장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개별 시장의 이슈가 각각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에서 내는 밸류업 정책 이런 게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또 거시경제가 조금 안 좋더라도 이런 정책들이 좋게 나오는 뉴스가 나오면은 또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이 또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반대로 또 디지털 자산 시장도 개별적인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최근에 좀 크게 이슈가 됐던 게 2025년 10월에 디지털 자산 시장이 한번 되게 크게 폭락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파생 상품의 레버리지 폭이 이 전통 시장보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파생 상품에서 이런 디지털 자산 가격이 크게 폭락을 하면서 그게 현물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이 굉장히 크게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좀 완연한 회복세를 못 보이고 있는, 그래서 일각의 전문가분들은 이 2025년 10월 폭락 사태가 아직 완연하게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아직 좀 회복을 크게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관련 뉴스들을 좀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셔야 투자자분들도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시장에 지금 영향을 주는 거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거시경제적인 요소들의 변화, 전쟁이라든지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시장 자체적으로 또 요소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작년 10월에는 이제 크립토 시장이 청산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한 5개월째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하락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B2, 그러니까 빚내서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맞아요. 갑작스럽게 전쟁이라는 충격이 오니까 하락이 또 급락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이런 게 디커플링, 커플링을 가르는 기준일 것 같기도 한데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지금은 이 두 시장이 커플링이다 디커플링이다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이 말씀하신 거시경제 변수가 나타나면서 네. 코스피하고 비트코인이 커플링도 디커플링도 아닌 모습이 실시간으로 1시간 단위로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시장 모두 굉장히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이 두 시장이 관계성을 좀 확신을 지으려면은 아무래도 적어도 올해 상반기는 좀 지나서 1년치의 데이터가 쌓여야 우리가 좀 일정한 패턴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네. 그냥 바라보면은 예전에는 비트코인이다 뭐 이런 코인 가격들을 볼 때 그냥 그 세계에서만, 가상자산 세계에서만 나오는 뉴스들에 좀 집중을 하면 어떻게든 좀 따라잡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말씀하신 그런 미국이라던가 이런 글로벌한 이슈들도 봐야 되고, 또 편집장님이 말씀해주신 우리나라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까지도 봐야 되니까 이 분석이 너무나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네,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투자자분들도 이 최근에 들어오신 투자자분들과 옛날부터 되게 오래전부터 디지털 자산 투자해 오신 분들 두 부류로 이렇게 나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래 하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2, 3년 동안 굉장히 머리 아파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럴 것 이전에는 디지털 과거와 자산, 다르게 시장이 움직이는. 맞습니다. 네, 네. 복잡해요. 옛날에는 디지털 자산 시장 이슈만 챙기면 됐었다면은 지금은 주신 것처럼 이 거시경제 뉴스라든지 이런 미국 정책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변수가 많아진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데이터를 좀 확실하게 좀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연히 이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니까 코스피가 오른다? 그러면은 디커플링이다? 이렇게 이제 표면적인 데이터만 보고 이렇게 믿어버릴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분석을 하시거나, 혹은 그게 좀 시간이 안 되신다면 좀 신뢰도 있는 곳에 어떤 상세한 데이터를 보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정확한 데이터를 챙겨보셔야 투자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네. 번외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런 데이터 정확성 측면에서 말씀드리려는 게, 최근에 또 이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크게 출금이 돼서 개인 지갑으로 그게 이체가 됐다. 그래서 이 시점을 보니까 이 체인얼리시스 데이터인데요. 이 이란이 공격을 당한 후에 이런 이란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의 대량 출금이 일어났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 자체는 체인얼리시스의 그 데이터는 팩트인데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뉴스가 나오면서 이용자분들이 생각했던 거는 이 전쟁의 공포 때문에
공습 이후에 이란 거주자들이 비트코인을 이란 거래소에서 매수를 해서 개인 지갑으로 옮겼다. 이런 취지의 소문이 이렇게 확산됐는데요. 이 데이터만 보고는 그거를 확신할 수 없는 게요. 이 비트코인 중앙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산 거는 그 시점을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수사기관이 뭐 네. 어떤 이슈가 생겨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 이란 거래소의 비트코인이 공습 이전에 있었던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긴 건지, 공습 이후에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개인 지갑으로 옮긴 건지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좀 정확하게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서 제가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네.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지표들을 지금 실시간으로 좀 주목해서 봐야지 정확한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자료가 이제 크라켄의 네. 이제 최근에 어쨌든 저희가 잠깐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연준 마스터 계정 확보를 했는데요. 그 내용도 잠깐 풀어주신다고. 네, 이게 또 어제 굉장히 큰 뉴스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크라켄 이제 유명한 미국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 중에 한 곳이죠. 네, 이 크라켄의 자회사인 크라켄 파이낸셜에서 연준 마스터 계정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뭐 파월 의장이 웃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웃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좀 구조를 보면요, 이 마스터 계좌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큰 뉴스가 된 걸까라고 해서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해보면은 이 마스터 계좌가 있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결제망에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크라켄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마스터 계좌를 확보하기는 했지만 그 전에는 마스터 계좌가 없었잖아요. 네. 없었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결제를 했을까?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뱅크 C나 뱅크 B처럼 뱅크 A 마스터 계좌가 있는 은행을 통해서 중개를 한번 거쳐서 연준 결제망에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건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요즘 대 AI 시대가 되면서 이제 원클릭이 아니면은 이용자분들이 굉장히 번거로워하시는 불편해하죠. 불편해하죠. 네, 실제로 이제 기관들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원클릭이 안 되면은 수수료도 한 번 더 늘어나고 절차도 한 번 늘어가는 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마스터 계좌가 없는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진입이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마스터 계좌가 있는 그 은행들이 대부분 큰 은행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쵸. 마케팅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또 저는 듭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인 게 그동안 디지털 자산 기업 중에 이 마스터 계좌를 취득한 곳이 한 곳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크라켄이 한 5년 정도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5년 끝에 이제 마스터 계좌를 확보를 해서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좀 굉장히 큰 역사적인 날이었네요. 네, 실제로 이 신시아 러미스 공화당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크라켄이 마스터 계좌를 확보한 거는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다라는 취지로 또 공식 트윗을 남기셨고요. 네, 축하 메시지까지. 네, 그래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 마스터 계좌를 확보했다는 거는 이제 디지털 자산 기업에도 기관들이 좀 들어올 수 있겠구나. 왜냐면 이제 결제가 굉장히 빈번한데 그 이제 원클릭으로 그게 해결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라켄 쪽에서도 굉장히 크게 홍보를 했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표처럼 우리 디지털 자산 시장 이용자분들이 되게 또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관의 진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렇게 마켓 메이커 단계까지는 온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과도기인 시점에서 뭐 전통 자산운용사나 뭐 전통 헤지 펀드나 혹은 더 크게는 연기금이나 이런 이제 기관들이 진입하는 거를 많은 디지털 자산 이용자분들이 바라고 계신데 그래서 디지털 자산 업계 관계자분들도 이거를 이 기관들의 진입을 굉장히 바라시고 계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 이 뉴스가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던 거는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전통기관들이 진입을 할 수 있겠구나. 이것 크립토 때문에. 업계로. 네, 맞습니다. 네, 전통기관의 디지털 자산 진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복잡한 세계가 시작이 되겠네요. 뭔가 네네. 세상이. 왜냐하면 이제 전통 업계도 디지털 자산 업계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여기 있는 분들도 또 그쪽으로 전통 업계로 가려고 하고 뭔가 다 섞여버리면
누가 일단 우위를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미래가 좀 정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전통적으로 보면 약간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이제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두 개의 정당이 있는데 그동안 이제 금융권, 이제 월가 금융권과는 민주당이 좀 거리가 가까웠잖아요. 그리고 공화당은 네. 상대적으로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크립토 쪽을 공화당이 적극 껴안으려고 하는 것도 네. 이런 어떤 반대 극부 때문인데 이런 것하고 또 이제 연관 지을 수 있는 발언들이 최근에 좀 트럼프 일가에서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런 뭐 친 트럼프 진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에 좀 오랫동안 빌딩을 하시면서 네. 예, 이제 프로덕트를 만들던가 서비스를 만들던가 하시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또 이전 정부에 대한 반감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 친화적인 정책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다 보니까 이렇게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또 한 분이 또 계십니다. 이 케이틀린 롱이라고 이제 커스토디아 뱅크 대표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요. 네. 이 커스토디아 뱅크 같은 경우에는 좀 미국의 소형 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의 큰 은행 같은 경우에는 연방은행인가라는 연방 차원의 은행 라이선스를 받아서 하는데 이런 커스토디아 뱅크 같은 소형 은행 같은 경우는 주정부의 은행 라이선스를 받아서 이렇게 작은 규모로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커스토디아 뱅크가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 주목을 받았던 거는 그 중에서도 디지털 자산 은행 서비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이제 커스토디아 뱅크 같은 경우도 크라켄처럼 2020년쯤부터 이제 연준 마스터링 계좌에 대한 접근을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크라켄은 이번에 됐고 커스토디아 뱅크는 아직까지 안 됐죠.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살펴보자면 커스토디아 뱅크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 직접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 왜냐하면 마스터링 계좌를 승인을 하고 안 하고의 권리가 연준한테는 없다라고 보고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거기서 또 2023년에 이제 1심에서 패소를 했고 2심에서도 결국 법원이 연준한테 마스터링 계좌에 재량권이 있다고 보고 네. 패소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좀 한 발 물러서는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그렇군요. 네. 이제 크라켄이 여기에 좀 전환을 좀 주면서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마스터링 계좌를 확보하는 어떤 디지털 자산 기업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네. 그 전반적으로는 우리는 되게 은행 계좌를 하나 한 거 가지고 뭘 저렇게 호들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사실 한 발짝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사실 권력의 어떤 상층부의 알력 다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고 최근에 이제 에릭 트럼프도 얘기를 했는데 은행 계좌가 나는 공화당원이라서 막혔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아, 그렇게 말하는. 네.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네. 일인데 미국에서는 의외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은행 놈들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의 어떤 금융 네트워크를 가진 그런 기관들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크립토에서 네. 이번에 마스터 계좌를 취득한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는 디지털 자산 업계 관계자분들과 전통 은행 기관이 굉장히 대립하는 관계였다면 지금도 최근에도 뭐 클래리티 법안이나 이런 이슈를 두고 대립하고 있긴 하지만 옛날보다는 서로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디뱅킹 이슈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준이 은행들한테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해서 이 디지털 자산 기업들의 은행 진출을 막아라 해서 네. 은행 계좌를 막아버린다는 그런 증언들이 디지털 자산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했고요. 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장남, 트럼프 주니어 같은 경우에도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 나도 디지털 자산 쪽 서비스 혹은 디지털 자산을 옹호했다가 이런 계좌가 막히는 경험이 있었다. 이런 증언을 하기도 했고요. 연준이 근데 좀 작년 들어서 좀 기조가 바뀐 것 같아요. 이 23년 1월에 이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 2.0라고 해서 이 어떤 디지털 자산 업계 관계자들이 보기에 좀 디지털 자산 시장에 어떤 목을 조른다. 목을 조르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렇게 해서 은행의 계좌를 막아버린다 해서 이런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 2.0이라는 게 나왔는데 네. 작년 들어서는 디뱅킹 이슈가 있는데 이 문제를 좀 완화하겠다. 업계 친화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이 파월 의장 입에서 직접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작년부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는 이런 이슈가 좀 해소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크라켄이 이번에 마스터 계좌를 확보하면서 이 크라켄이 이 디지털 자산의 은행이 됐다. 뭐 이런 취지의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또 하나 좀 짧게 보셔야 될 거는 디지털 자산 은행이 완전히 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OCC 연방은행인가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크라켄이 받은 거는 결제 분야의 한정이고요. 그리고 OCC 연방은행 인가를 받아야지 뭐 스테이킹 서비스라든가 커스터디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크라켄이 좀 갈 길이 아직도 좀 먼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첫 발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또 뭐 이런 크라켄 이슈에 대해서는 또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최은영 팀장님을 통해서 한 번 더 네. 자세히 들으실 수 있을 것 좀 더 같다는 자세히 생각이 들어봐야겠네요.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제가 정리해드리면 네네. 오늘 어쨌든 여러 가지 정보를 계속 보고 있어야지 디지털 자산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이제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라켄 얘기도 조금 길게 저희가 드렸고요.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마스터 계좌 받은 걸 우리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걸 들어보시면 맥락이 굉장히 길잖아요. 이게 사실 꼭 필요한 정보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상혁 디지털 에셋 편집장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